마음으로 기어든 햇살 조각 커피 향기에 묶인 시간들 숨을 고르듯 마음에 앉으면 오늘의 행복이 거기 있네요. 괜찮아요. 이대로도 충분해요. 우리 함께 사는 행복살이 작은 물결이 큰 강이 되듯 삶의 노래가 시작돼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막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100번씩 외쳐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 그런 분들 꽤 많죠. 시크릿 같은 책도 유행했었고요.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를 써도 만약에 오늘 점심을 햄버거로 대충 때우고 어젯밤에 한 5시간밖에 못 잤다. 그러면 그 당신의 뇌는 물리적으로 무조건 불행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굳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 깊이 있는 자료들을 보면요. 그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하드웨어의 문제라는 거죠. 하드웨어요. 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행복을 어떤 외부의 조건,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넉넉해지거나 완벽한 짝을 만났을 때 짠 하고 찾아오는 마법 같은 상태라고 여겨왔잖아요. 사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돈 많으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뇌과학적 근거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 바로 우리 두개골 안에 있는 그 1.4kg짜리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 즉 뇌의 물리적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죠.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오, 희망적이다. 오늘 이 딥다이브에서 여러분이 꼭 챙겨가셔야 할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진짜 무릎을 탁 쳤던 개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우리 뇌에 일종의 행복 회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긍정 회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존재 회로. 이렇게 두 가지죠. 아,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을 짚어주셨네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요. 이 두 회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그 밑바탕에 두 가지의 기본 회로가 튼튼하게 깔려 있어야 한대요. 전문가님, 이 기본 회로에 대해서 좀 자세히 풀어주시죠. 네, 그 기본 회로 중 첫 번째가 바로 음미살입니다. 음리살이요? 말이 참 예쁘네요. 그렇죠. 현대인들 삶이 진짜 정신없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 속에서 의도적으로 잠시 멈춤 버튼을 딱 누르고 현재의 순간을 음미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시작점입니다. 일종의 뇌라는 컴퓨터를 켜는 부팅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일단 멈추고 부팅을 해라.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딥다이브의 진짜 핵심인 돌봄살입니다. 이 음미살이를 포함해서 모든 긍정적인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장, 즉 여러분의 뇌를 버그 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신체적 활동을 뜻해요. 아하, 그러니까 돌봄살이는 완전 물리적인 활동이네요. 좋아요,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음미살이는 솔직히 이해가 딱 가거든요. 잠시 멈춰서 여유를 갖자, 주도권을 쥐자 이런 거니까요. 네, 심리적인 접근이죠. 근데 돌봄살이로 넘어가면 갑자기 막 단백질이 어쩌고 혈류가 어떻고 호르몬 같은 물리적인 하드웨어 이야기를 꺼낸단 말이죠. 보통 마음이 긍정적이면 뇌도 알아서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을 합니다. 착각이요. 네, 우리는 행복을 기쁨이나 슬픔처럼 툭 튀어나오는 어떤 단일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우리 뇌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외부 자극들, 과거의 기억, 그리고 현재의 신체 상태를 전부 싹 다 끌어모아서 상황을 종합해보니 나는 지금 행복한 상태군.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일종의 해석된 상태입니다. 와, 그러니까 뇌가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놓는 일종의 최종 결과 보고서 같은 거네요? 완벽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제대로 도출하려면 뇌의 여러 부위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거든요. 감정을 조절하고 논리적 판단을 내리는 전전두엽, 기분 좋은 동기를 부여하는 보상회로, 기억과 학습의 중추인 해마,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야 해요.
뭔가 복잡한 공장 같네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잠을 며칠 못 자거나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이 뇌 부위들의 물리적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고장이 나겠죠? 네. 우리 뇌는 그 즉시 생존 모드로 전환해 버립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모든 상황을 일단 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부정편향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부정편향이요? 길을 가다가 누가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면 아, 저 사람 실수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뭐야, 저 사람 날 공격하네.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는 거죠. 와, 진짜 뼈 때리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으려고 머릿속에 최신 유행하는 행복 어플을 막 다운로드 하려고 해봐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정작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됐거나 액정이 박살난 하드웨어 상태라면 그 앱은 아예 실행조차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하드웨어가 망가져 있으면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훌륭해도 무용지물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존재회로니, 긍정회로니 하는 것들도 결국 이 돌봄살이의 하드웨어 관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이 바로 이 방전된 뇌의 하드웨어를 어떻게 다시 쌩쌩하게 재부팅할 것인가 이걸 알아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돌봄살이의 3대 기둥이 바로 운동, 영양, 수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고장난 스마트폰 수리하러 가보죠. 첫 번째 기둥, 운동입니다. 사실 오늘 자료 보다가 제가 진짜 섬뜩한 통계를 하나 봤거든요. 어떤 거였죠? 앉아있는 시간에 대한 거였나요? 네, 현대 직장인은 하루 깨어있는 시간의 70%를 앉아서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출퇴근길 지하철에 앉아 계시거나 책상 앞에 앉아 계실 확률이 높잖아요. 사실 저희도 지금 스튜디오에 앉아서 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찔리시죠? 저도 좀 찔리네요. 많이 찔립니다. 근데 운동이 심장이나 근육에 좋은 건 당연히 알겠는데 이게 뇌의 하드웨어를 고치는 거랑은 대체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리 인류의 진화 역사를 살짝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래 끊임없이 움직이고 사냥하고 채집하도록 설계된 아주 섬세한 운동기계의 통제탑이었어요. 뇌가 애초에 움직이려고 만들어진 거다. 그렇죠. 뇌의 1차적인 존재 목적 자체가 복잡한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현대 기술이 자동차, 엘리베이터,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움직임을 완전히 거세해버린 겁니다. 진짜 걸을 일이 없긴 해요. 배달도 다 오고. 호주에서 진행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무서운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하루에 텔레비전을 4시간 이상 앉아서 시청하는 사람은 2시간 미만인 사람보다 사망률이 무려 46%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46%요? 질병 걸릴 확률도 아니고 사망률이요? 아니 그냥 소파에 좀 편하게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수명이 뭉텅이로 날아간다는 건가요? 네, 충격적이죠. 움직임이 멈추면 우리 뇌는 아, 이제 생존 활동을 안 해도 되나 보군 하고 스위치를 꺼버리기 시작합니다. 헐...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뇌혈관이 확장되면서 엄청난 양의 혈류가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뇌로 막 밀려 들어갑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요? 우리 뇌는 한번 만들어지면 끝인 고정된 플라스틱 덩어리가 아니에요. 운동을 통해 혈류가 공급되면 뇌는 스스로 자기 물리적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뇌가소성지라고 부릅니다. 뇌가 자기 구조를 스스로 바꾼다고요? 그냥 막 혈액순환돼서 기분이 상쾌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뇌의 모양이나 크기가 변한다는 뜻인가요? 네, 에릭슨 연구팀이 2011년에 발표한 연구가 이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증명했어요. 연구진이 피실험자들한테 수도쿠나 외국어 공부 같은 머리 쓰는 훈련은 아예 안 시켰어요. 오, 머리는 안 쓰고 뭘 시켰나요? 그냥 1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정기적으로 빠르게 걷기 운동만 시켰습니다. 걷기만요? 결과가 어땠는데요? 기억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해마의 물리적 부피가 실제로 커졌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뇌가 쪼그라드는 게 당연하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걷기만으로 뇌용량이 쑥 늘어난 거죠. 아니, 발을 열심히 움직였는데 머릿속 장기가 커졌다. 이거 약간 마법 같은데요?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메커니즘이 궁금합니다. 몸을 움직일 때 우리 근육에서 신호가 올라가서 뇌 안에서 아주 특수한 단백질을 뿜어내게 만들거든요. 바로 BDNF,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물질입니다. BD 뭐요? BDNF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생각해서 뇌를 위한 최고급 천연 비료라고 보시면 돼요. 아, 뇌 전용 영양 비료. 맞습니다.
이 BDNF 비료가 해마에 듬뿍 뿌려지면 비실비실 죽어가던 신경세포들이 다시 싱싱하게 살아나고 세포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시냅스 연결망이 막 폭발적으로 자라납니다. 고장난 하드웨어가 스스로 땜질으로 문유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BDNF, 이거 진짜 외워둬야 할 키워드네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솔직히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반론 하나 제기할게요. 네, 해보시죠. 운동이 뇌를 키우고 비료를 준다는 건 알겠는데 내일부터 당장 헬스장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크로스핏을 해야 한다. 이러면 솔직히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며 혹사시켜야만 뇌에 비료가 나오나요? 아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무리한 헉헉대는 운동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켜서 뇌를 더 지치게 만들어요. 오히려 안 좋다. 네, 돌봄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일어서는 빈도를 늘리는 겁니다. 출퇴근할 때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이런 것만으로도 전전두엽으로 가는 혈류는 충분히 쫙쫙 증가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어느 정도 걷는 게 제일 좋으나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걷기 할 때 BDMF가 가장 콸콸 쏟아져 나오는 마법의 강도, 이른바 스위스폿을 찾는 호흡 테스트가 있습니다. 호흡 테스트요? 그거 뭐 스마트워치나 심박수 측정기 같은 거 사야 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계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노래를요? 길 가다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 아닌가요? 하하, 마음속으로 부르시거나 흥얼거리시면 되지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옆 사람과 일상적인 대화는 무리 없이 나눌 수 있는데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숨이 차서 부를 수 없는 딱 그 정도의 속도요. 아, 약간 헐떡거림이 있는 정도? 네, 그 약간의 헐떡거림이 뇌의 가소성을 깨우는 가장 완벽한 스위치입니다. 만약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숨이 턱턱 막힌다면 그건 너무 오버트레이닝인 거고요. 말은 되지만 노래는 안 되는 속도. 와, 이거 진짜 너무 직관적이네요. 아주 숙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래 못 부를 속도로 걸어서 뇌에 BDNF라는 비료를 아주 흠뻑 뿌려줬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근데 농사 지을 때 아무리 좋은 비료를 뿌려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 물리적인 벽돌이나 흙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기둥, 영양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좋은 연결이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저는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우울한 날에는 샐러드나 닭가슴살 이런 건강식이 전혀 안 당기거든요. 보통 자극적인 걸 찾게 되죠. 맞아요. 초콜릿, 피자 아니면 아주 맵고 짠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위안을 얻는단 말이죠. 이거는 제 뇌가 스스로 살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 아닌가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무언가를 막 먹으려는 그 충동 자체는 생물학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게 뇌를 완벽하게 속이는 가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가짜 행복이요? 네, 오히려 하드웨어를 더 망가뜨리는 악순환의 지름길이죠. 프린스턴 대학에서 쥐를 대상으로 아주 재미있고도 약간 잔인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어떤 실험이죠? 쥐한테 방금 호스트님이 좋아한다고 하신 그런 정크푸드, 즉 설탕과 지방이 잔뜩 들어간 음식을 계속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쥐의 뇌에서 코카인 같은 마약을 투여했을 때랑 똑같이 도파민이 막 폭발적으로 분비가 됐어요. 오, 도파민이 폭발하면 기분 확 좋아지는 거니까 어쨌든 목적 달성한 거 아닌가요? 위안을 얻었잖아요. 아주 찰나의 순간일 뿐이죠. 정크푸드에 들어있는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로켓처럼 확 치솟게 만들었다가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요. 아, 혈당 스파이크군요. 맞습니다. 혈당이 뚝 떨어지면 도파민 분비도 칼같이 멈춥니다. 그럼 뇌는 방금 전에 그 강렬하고 짧았던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극적인 음식을 갈망하게 돼요. 완전 중독 사이클에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뼈아픈 사실이 뭔지 아세요? 뇌가 행복 회로를 안정적으로 팽팽 돌리는데 필요한 진짜 건축자재는 하나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 그러면 도파민이 가짜 행복의 스위치라면 우리 뇌가 진짜로 간절히 원하는 진짜 건축자재는 따로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게 뭡니까? 행복을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신경전달 물질이 있죠.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아, 세로토닌 많이 들어봤죠. 평온함의 호르몬. 맞아요. 세로토닌은 감정의 기복을 평온하게 잡아주고 우리를 아까 말한 존재 회로에 안정적으로 머물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뇌가 이 세로토닌을 스스로 무에서 유로 창조해낼 수는 없어요. 재료가 필요한가요? 네, 트립토판이라는 원재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건 오직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만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뇌과 악과 소화기 약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어마어마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죠. 뭔데요? 바로 장-뇌축 이론입니다. 영어로는 gut-brain axis라고 하죠. 장과 뇌의 추디러? 아니, 우리가 밥 먹고 소화시키는 그 뱃속의 장이랑 머리 꼭대기에 있는 뇌가 서로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크라이언과 다이난 연구팀이 2012년에 이걸 명확하게 밝혀냈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십 주마리의 미생물이 엄청난 생태계를 이루고 살고 있거든요. 유산균 먹을 때 나오는 그 장내 미생물이요? 맞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의 무려 90% 이상이 뇌가 아니라 바로 이 뱃속 장내 미생물들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에헤? 잠깐만요. 진짜요? 90%나요? 놀랍죠? 장에서 만들어진 행복 호르몬이 미주신경이라는 일종의 체내 고속도로를 타고 뇌로 쫙 전달되는 시스템인 거죠. 와, 세상에. 그럼 내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스위치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뱃속에 사는 세균들 컨디션에 달려 있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거 진짜 완전 직관에 반하는 팩트네요. 그럼 전문가님, 이 미생물들한테 대체 뭘 먹여야 얘네가 세로토닌을 팍팍 만들어주나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주 명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식이섬유와 자연식품을 가장 사랑해요. 역시 채소군요. 영국에서 3,500명을 1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는데요. 가공식품과 정크푸드를 주로 먹은 그룹은 장내 생태계가 파괴돼서 5년 뒤에 우울증 발병 위험이 현저하게 치솟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피자 햄버거 그룹이네요. 반면에 스페인에서 무려 11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요.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위주의 이른바 지중해식 식단을 먹은 사람들은 우울증 발생 확률을 무려 30%나 방어해냈습니다. 30%나 덜 우울했다고요? 네, 그들의 장 속 미생물들이 부지런히 세로토닌을 만들어서 뇌로 계속 올려보내준 덕분이죠. 와, 정리가 확 되네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햄버거에 콜라 먹는 건 당장 5분 기분 좋차고 내일의 내 감정을 가불해서 쓰는 엄청난 이자 폭탄의 단기 대출이었군요.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반면에 닭가슴살이나 생선, 신선한 샐러드를 먹어서 장내 미생물을 잘 돌보는 건 내 뇌의 장기적인 평온함을 보장받는 아주 안전한 복리 투자고요. 완벽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 끼니마다 뇌한테 파산으로 가는 대출을 받게 할 건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든든한 투자를 할 건지 젓가락으로 투표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젓가락 투표, 명언이네요. 자, 여러분, 좋습니다. 이제 낮 동안 노래 못 부를 강도로 열실히 걷고 점심엔 지중해식 식단으로 장내 미생물까지 배불리 먹였어요. 완전 완벽한 하루잖아요. 정말 이상적인 돌봄살이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낮 동안 공들여서 집을 싹 지어놨는데 밤에 저장, 이 세이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컴퓨터 전원 코드를 그냥 확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다 날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다 날아가죠. 그래서 세 번째 기둥, 수면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네, 수면이야말로 돌봄살이의 활용점정이죠. 뇌 하드웨어를 싹 수리하고 재조립하는 유일무이한 골든타임입니다. 사실 인류는 과거에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해가 지면 자연스레 잠들어서 9에서 10시간을 푹 잤거든요. 10시간이요? 와, 부럽다. 근데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온갖 인공빛, 스마트폰, TV에 노출되면서 6에서 7시간 자는 것도 버거워하잖아요. 문제는 이 수면 박탈이 단순히 내일 좀 피곤하겠다, 하품 나온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뇌의 감정 조절 메커니즘 자체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붕괴시켜버려요. 잠을 좀 덜 잤다고 뇌가 붕괴되기까지 합니까?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니에요? 과학적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2007년에 하버드 의대와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이 진행한 아주 유명한 뇌영상 연구가 있거든요. 그 붕괴 현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했길래요? 연구진이 35시간 동안 잠을 한숨도 재우지 않은 사람들의 뇌를 fMRI로 촬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뇌 아주 깊은 곳에 있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정상인보다 무려 60% 이상 극도로 과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편도체요? 거기가 뭐 하는 곳인데요?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 위협을 감지해서 뇌 전체에 비상벨을 울리는 알람 센터예요. 아,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그 부정편향 스위치가 확 켜져 버린 거네요. 비상벨이 미친 듯이 울리는 상태. 바로 그겁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푹 잔 뇌라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CEO격인 전전두엽이 나서서 편도체한테 어이, 비상 상황 아니야, 진정해 하고 브레이크를 딱 걸어줘야 하거든요. 사장님이 통제를 해야죠.
그런데 수면이 박탈되면 이 CEO 전전두엽과 알람센터 편도체 사이의 신경 연결선이 싹도 끊어져 버립니다. 헉? CEO는 퇴근해버리고 겁에 질린 알람만 계속 왱왱 울려대니까 일상적인 타인의 말 한마디나 작은 스트레스에도 극도로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와, 끔찍하네요. 결국 잠을 못 잔다는 건 매 순간에 사이렌이 울리는 전쟁터로 인식하면서 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더 있어요? 수많은 수면 연구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사람의 주의력과 판단력은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만취 상태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면 그거 면허 취소 수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와, 우리가 넷플릭스 보느라 밤새우고 다음날 출근해서 중요한 기획안을 쓰거나 운전대를 잡는 게 사실상 만취 상태로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네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큰일이네요. 그럼 당장 오늘 밤부터 꿀잠을 자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아까 전문가님이 운동이 뇌에 좋다고 하셨으니까 자기 직전에 푸시업도 좀 하고 땀을 흠뻑 뺀 다음에 기절하듯이 골아떨어지는 건 어떨까요? 아유, 그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에이, 안 좋아요? 네. 자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뇌의 교감신경을 확 흥분시키고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뿜어내서 우리 몸을 전투 모드로 만들어버려요. 수면의 핵심은 생체시계, 특히 멜라토닌이 리듬의 정상화에 있거든요. 멜라토닌이요? 네, 밤 8시부터 11시 사이는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멜라토닌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몸을 시원하게 식히고 뇌를 차분하게 만들어줘야 해요. 땀 빼는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 땀 빼고 자면 푹 잘 줄 알았는데 오히려 뇌에 불을 켜는 꼴이었군요. 그럼 뭐 진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예를 들어 침대에 딱 누웠는데 오늘 낮에 직장 상사한테 깨진 게 자꾸 떠올라서 막 심장 뛰고 잠이 안 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괴롭죠. 그럴 때는 누워서 뒤척이면서 머릿속으로 고민을 굴리지 마시고요.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서 노트에다가 그 걱정거리들을 펜으로 직접 적어보세요. 글로 쓰라고요? 네, 이른바 브레인 덤프라는 기법인데요. 머릿속에 빙빙 맴도는 생각들을 종이라는 물리적인 외부 공간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이거 밖으로 꺼내서 시각화해뒀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잊어버려도 되겠구나 하고 전원 시스템을 끄게 됩니다. 와, 내 걱정을 뇌에서 종이로 외주를 줘버리는 거네요. 당장 오늘 밤에 침대 옆에 노트 하나 갖다 둬야겠습니다. 아주 좋은 습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봄사리의 3대 기동인 운동, 영양, 수면의 설계도를 완벽하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네. 우리가 솔직히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걸어야 하고 채소 많이 먹어야 하고 일찍 자야 한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다들 아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작심삼일되고 또다시 무기력하고 불행한 감정에 빠져요. 이렇게 우리가 돌봄살이를 실패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우리 뇌를 뒤에서 갉아먹고 있는 진짜 적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뇌과학의 현미경으로 우리 일상을 들여다보면요. 현대인의 삶 속에는 행복 회로를 아주 박살내버리는 3명의 거대한 암살자가 숨어 있습니다. 3명의 암살자. 첫 번째는 누구죠? 첫 번째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만병의 근원이군요.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위기 탈출에 도움을 주지만 이게 만성화되면 아까 말씀드린 기억과 감정의 중추인 해마의 신경세포를 독소처럼 말라 죽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심할 때 막 건망증 심해지고 단어 생각 안 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기분 탓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뇌가 쪼그라들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헉, 스트레스가 물리적으로 뇌를 쪼그라풀인다. 진짜 무섭네요. 두 번째 암살자는요? 두 번째는 중독입니다. 스마트폰 화면 무한 스크롤링, 숏폼 영상, SNS 좋아요 알림 이런 것들이죠. 완전 제 일상인데요. 대부분 그러시죠. 근데 이런 것들은 뇌가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도파민을 즉각적으로 팍팍 분비시켜줘요. 문제는 이 공짜 도파민 폭탄이 매일 쏟아지면 뇌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개수를 팍 줄여버립니다. 수용체가 줄어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덜 중독되니까. 아니요. 최악의 결과가 옵니다. 감각의 역치가 미친 듯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그냥 동네 가볍게 산책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소소한 일상에 음미사리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았는데 수용체가 줄어들면 이제 그 정도 자극으로는 뇌가 아예 반응조차 안 합니다. 더 센 걸 원하게 되는군요. 맞아요. 결국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것만 찾다가 끝내는 아무것도 재미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극도의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죠. 자극적인 쇼품 영상만 하루 종일 보다가 나중에는 책 한 페이지, 아니 긴 유튜브 영상 하나도 보기 힘들어지는 원리가 바로 그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적은 뭔가요? 세 번째가 제일 의외이실 텐데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암살자일 수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요? 그냥 뭐 쓸쓸하다 이런 감정 아닌가요? 외로움은 단순한 시적인 감정이 절대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흡연이나 고도 비만보다 사망률에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 치매 발병 위험을 40%에서 60%나 치솟게 만들죠. 잠깐만요. 환자 있는 게 담배 피우는 것보다 뇌에 더 안 좋다고요? 외로움이 도대체 뇌 하드웨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뇌의 진화 과정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뇌는 수십만 년 동안 타인과 소통하고 무리지어 협력하고 상대방의 표정을 미세하게 읽어내면서 진화해 왔어요. 즉, 뇌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회적 뇌로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아, 원래 같이 살도록 설계됐다? 네, 타인과 대화하고 교류할 때 우리 뇌의 수많은 영역이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켜면서 팽팽 활성화되거든요. 그런데 타인과의 단절은 뇌 입장에서는 가장 훌륭한 종합 영양제 공급이 뚝 끊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쓰지 않는 근육이 퇴화하듯이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면 뇌세포도 무서운 속도로 퇴화합니다. 와,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를 굶겨 죽이는 기아 상태라는 거, 이거 정말 뼈아픈 통찰이네요. 자, 그럼 큰일 났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스트레스, 중독, 외로움이라는 파괴자들로부터 우리 뇌를 지키고 늙어 죽을 때까지 뇌를 싱싱하게 방어해내는 궁극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전문가님? 그 궁극의 무기는 바로 평생학습, 즉 배움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인지 예비 능력을 키운다고 표현하죠. 인지 예비 능력이요? 네, 흔히들 20대 중반만 넘어가면 뇌세포는 매일 죽어나갈 일만 남았다고 비관하시잖아요. 사실 저도 제 머리가 굳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완전히 틀린 상식입니다. 우리의 뇌는 60대, 70대가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전전두엽, 측두엽, 해마를 잇는 새로운 시냅스 도로망을 끊임없이 건설해냅니다. 나이 들어서도 길이 뚫린다고요? 네, 나중에 노화나 치매라는 폭격이 뇌의 일부를 무너뜨려도 평소에 배움을 통해 워낙 우회도로를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상 기능을 거뜬히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방어막, 그게 바로 배움입니다. 와, 70대에도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린다니 진짜 희망적이네요. 그럼 저 당장 오늘 퇴근하고 방에 딱 틀어박혀서 수능 수학 문제집이라도 끙끙거리면서 풀어야 할까요? 뇌를 좀 팍팍 굴려주게요. 하하, 바로 그 대목에서 뇌과학의 황금 원칙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방구석에서 억지로 끙끙대며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적, 스트레스 호르몬만 부를 뿐이에요. 아, 그런가요? 평생학습이 뇌의 긍정적인 방어막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내 수준에 너무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서 좌절감을 주지도 않는 적절한 도전과 성취의 황금 구간을 찾아서 배워야 합니다. 황금 구간? 두 번째는요? 둘째, 어쩌다 주말에 한번 벼락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5분씩이라도 반복하는 규칙성이 있어야 뇌의 가수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셋째 조건이 있습니다. 오,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함께 배우기입니다. 조금 전에 세 번째 암살자가 외로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혼자 방에 앉아서 인터넷 강의만 쳐다보는 것보다 동네 복지관이나 커뮤니티 소모임에 나가서 낯선 타인들과 웃고 떠들면 춤을 배우거나 외국어를 배울 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하.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인지적 자극에 타인과 교류한다는 사회적 유대감이 딱 결합할 때 우리 뇌는 우울증을 밀어내고 치매를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와, 방구석에서 혼자 수학 문제집 푸는 게 아니라 동네 센터에 가서 이웃들이랑 서툰 솜씨로 막 악기도 배우고 웃고 떠드는 게 뇌과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뇌 관리법이었다니 이거 정말 짜릿한 반전입니다. 생각보다 일상적이고 따뜻한 결론이죠. 진짜 그러네요. 자, 어느덧 오늘 딥다이브의 그 파편화된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쫙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 즉 내 존재를 긍정하고 삶을 긍정하는 이 행복 회로는
결국 우리 몸과 일상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무의식적인 일상에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는 음미살이를 시작으로 해서 노래 못 부를 정도로 걷기를 통해 BDNF 비료를 팍팍 뿜어내고 지중해식 자연식품으로 장내 미생물을 돌보고 또 밤에는 푹 자면서 편도태의 알람을 꺼주는 이런 물리적인 돌봄살이, 이 하드웨어 관리가 완벽히 선행될 때 비로소 우리의 뇌는 나는 행복하다라는 결과 보고서를 기꺼이 인쇄해낸다는 거네요. 결국 내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내 마음을 돌보는 가장 과학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와, 아주 명쾌하고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뇌가 얼마나 유연하고 놀라운 장기인지 그 가소성이라는 뇌의 마법을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의 뇌는 태어날 때 운명처럼 굳어진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고 얼마나 걷고 어떻게 자고 또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스스로를 재설계하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입니다. 실시간 재설계. 멋진 말이네요. 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지금 소파에 누워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고칼로리 맛있는 음식이 집 앞까지 딱 배달되고요. 굳이 내 두 다리로 걷지 않아도 차나 엘리베이터로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밤낮 없이 밝은 인공빛을 뿜어내는 스마트폰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짜 도파민을 떠먹여주는 그런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완전 현대인의 일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현대 기술의 엄청난 편리함이 어쩌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뇌가 본연의 행복을 스스로 쟁취하고 느끼는 능력을 퇴화시키도록 아주 지독하게 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술이 건네는 그 달콤한 편리함이 사실은 우리 뇌의 행복 스위치를 부숴버리는 트로이의 목마였다. 와, 이거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완전 전곡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한번 깊게 고민해볼 문제죠.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선택들은 어땠나요? 점심 메뉴의 선택, 출퇴근길의 걸음걸이,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순간들. 여러분의 그 작은 돌봄살이 조각들은 오늘 당신의 뇌를 행복하게 진화시켰습니까? 아니면 편리함에 속아서 퇴화시켰습니까? 내일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밤 침대 옆에 노트를 하나 딱 꺼내두시고 여러분의 뇌를 위한 꿀잠을 준비하시면서요. 꼭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팁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든 밤의 깊이만큼 뇌는 고이 숨을 쉬고 잘 챙겨 먹은 하루에 영양은 회로를 채우네. 심장이 뛰는 속도만큼 튼튼한 하드웨어를 짓고 그 위에 조용히 숨결을 얹어 생명을 기르네. 생명을 기르네. 움직여라 굳어버린 세포를 흔들어 깨워 몸이 먼저 기억하는 평화의 엔진을 돌려 우리는 기계가 아닌 스스로 다듬는 정원사 가장 기초적인 곳에서부터 행복을 길러내네. 행복을 길러내네. 이건 하드웨어의 약속 숨쉬고 걷고 먹는 일 그 아래 소프트웨어가 고요히 피어나는 자리 나의 말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나를 조각하고 매일의 찰나가 내 존재의 회로가 되어 흐르네. 회로가 되어 흐르네. 단어 하나가 길을 내고 문장이 숲을 이루면 멍하니 멈춘 순간마저 성찰의 씨앗이 돼. 기억의 파편들이 정교한 별자리를 그려낼 때 비로소 내 안의 전등이 환하게 켜지네. 환하게 켜지네. 뇌는 묻고 답을 찾네. 당신이 던진 그 질문에 부정의 늪을 건너 긍정의 좌표를 찍어가는 일
현실이 차가워도 내 목소리가 다시 빚어내는 온전한 나라는 세계 멈추지 않는 운율들 잘 자고 잘 먹고 걸어라 당신의 말이 곧 당신 우주가 되니 오늘도 잘 다듬은 정원 위로 평온한 회로가 따스한 회로가 천천히 꽃을 피우네